안녕하세요. 저는 친정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치킨집을 도우며 살고 있는 아이 둘 엄마인 40대 여자예요. 요즘 치킨집이 워낙 많이 생겨서 장사가 예전만큼 되진 않지만 그래도 동네에서 오래 장사를 해서 그런지 단골분들이 의리를 지켜주시고 계세요. 태어나서부터 쭉 한 동네에서 살면서 소소한 일들은 있지만 조용하게 살았는데 저도 모르게 큰일에 휘말리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무섭던지.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그때 알게 된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파란과도 같았던 그때의 일을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 집은 딸만 셋이에요. 아버지 성도 최 씨라서 최 씨 집안 딸부잣집이라면 우리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옛날 남들 다 아들 아들 할 때 우리 아버지는 오히려 딸을 외치셨대요. 바라시는 대로 딸만 셋 낳았고 엄마가 아들 때문에 하나 더 낳자고 할 때도 딸 셋이면 충분하다고 낳지 말라고 하셨대요. 딸만 셋인 집안에 저는 막내로 태어났고 위로 모두 나이 터울이 2살씩 나요. 첫째 언니는 마지답게 중재를 잘하고 둘째 언니는 살짝 자기 멋대로이긴 한데 그래도 평화주의자라서 상대 의견을 존중하는 성격이에요. 뭐 어릴 때는 그런 거 없이 셋 다 머리 뜯고 손톱으로 핥히면서 싸웠지만요. 막내로 태어난 저는 예쁨을 많이 받고 컸지만 셋 중에 제일 소심한 성향이에요. 남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고 다친 동물들 보면 불쌍해서 울기도 하고요. 마음이 너무 여려서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남한테 당하고 살까봐요. 언니들도 저를 보면서 답답해할 때가 있었고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태어나길 이렇게 태어났는데 받아들이면서 조심히 살아야죠. 부모님은 저희가 어릴 때부터 치킨집을 운영하셨어요. 아버지가 자체적으로 소스를 개발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창업을 하셨는데 우리 집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소스 맛이 기가 막혀요. 사람 입맛은 다 비슷하잖아요. 저희 입에 맛있는 치킨이라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죠. 그래서 그때 장사가 진짜 잘 됐어요. 동네에 치킨집이 몇 개 없기도 했고요. 워낙 소문이 자자해서 프랜차이즈 하자는 제안도 들어왔었는데 아버지가 거절하셨어요. 동네 장사는 할만한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건 겁이 나셨대요. 너무 아까운 일이죠? 그때 하셨으면 어쩌면 돈 많이 버실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제가 소심한 게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저희 부모님은 예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가게 때문에 바빠도 항상 저희 행동을 유심히 보셨어요. 근처에 할머니 집이 있어서 종종 그 집에 가거나 할머니가 저희를 봐주시러 집에 오실 때도 버릇없이 굴 때는 바로 불호령이 떨어졌죠. 늘 저희에게 자상한 아버지셨지만 그때는 얄짤없이 눈물 쏙 빠지게 혼을 내셨는데 덕분에 동네에서 저희 세자매가 인사를 제일 잘하고 예의 바르다고 칭찬이 자자했어요. 모두 아버지의 교육관 덕분이었죠. 부모님은 저희 공부에 대해선 별로 터치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첫째가 잘하면 따라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맞는 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을 가진 첫째 언니가 공부를 제법 했어요. 숙제 같은 건 학교 다녀오면 바로 하는 타입이고 시험을 치면 항상 상위권에 있고요. 수학이나 영어 같은 학원들도 자기가 알아서 보내달라고 할 정도로 학구열이 있었어요. 공부가 재밌기보단 친구들한테 지기 싫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언니 덕에 둘째 언니도 저도 자동으로 집에서 공부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바쁜 부모님을 위해 맏언니가 저희 공부를 챙기기도 했고요. 시험 점수 잘 못 받아오면 엄마는 가만히 계시는데 맏언니가 혼을 냈으니 말 다 했죠. 둘째와 저에게 부모님 같은 역할을 해줬어요. 기본적으로 성적이 좋았기에 첫째 언니는 스튜어디스로 진로를 정했고 둘째 언니는 뜬금없이 미술학원에 다니더니 그림의 소질을 보여 미대로 진학을 했어요. 고등학생 때 학원비 많이 든다고 엄마가 뭐라 하시긴 했는데
남한테 관심 없는 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대로 진학을 했죠. 치킨집 하는 집안의 첫째와 둘째 딸은 어쩌면 집안의 자랑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언니들처럼 뚜렷한 진로를 정하지 못했고, 그래서 대학에 진학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로 정했어? 아니,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그냥 이과 계열로 가. 나중에 취직하기가 그게 더 낫잖아. 나 수학 싫어하거든. 언니는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면서.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취직 잘 되는 과로 가야지. 별 수 있어? 남일이라고 쉽게 말하지 마. 으이그, 이 결정장애 같으니. 아니면 사회복지과로 가던지. 사회복지과? 그래, 너 아픈 동물이나 봉사활동 같은 거 관심 많잖아. 사회복지사 되면 큰 돈은 못 벌어도 쭉 일은 할 수 있겠다. 그럴까? 뭐니 뭐니 해도 언니들이 저를 제일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언니가 말해준 사회복지과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로 가기로 결정을 했고 아버지도 잘 골랐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당시에는 그 과를 기피하는 분위기였는데 아버진 제가 뭘 해도 잘한다고 해주시는 분이었죠. 대학에 들어가 드디어 대학 새내기가 됐어요. 초중고 12년을 준비해서 들어간 대학. 고등학생 때 수능 준비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 대학 1학년 때는 신나게 놀고 연애도 하고 술도 마시면서 놀아야 한다는 친구들과 달리 소심한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과팅도 하고 소개팅도 하고 여자 남자 서로 연애하려고 난리였지만 그것도 즐기질 못했고요. 공부하는 공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소심하고 조용한 그런 여자였고 연애를 하지도 못했어요. 성격이 맞는 조용한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며 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가다가 동아리 가입 시기가 왔고 우연히 봉사활동을 하는 동아리를 보게 됐어요. 신입 가입생이 바글바글한 다른 천막들과 달리 그곳은 한산했고 그래서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저기 동아리 활동하고 싶은데 신입생도 받아주나요? 아이, 당연하죠. 신입생 대환영. 잘 왔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봉사활동은 해봤어요? 아니요, 어디 소속돼서 해본 적은 없어요. 아, 그랬구나. 우리는 다양한 곳에 활동을 하는데 학점 추가하기에도 좋을 거예요. 우리 학교는 가산점도 있으니까. 네. 신규 회원이 적어서 한 명 한 명이 귀하다며 동아리 선배들이 저에게 잘해줬어요. 제 성향이 적극적이지 못해서 더 쑥스럽게 말도 못하고 있었지만 그런 저를 잘 리드해줬고요. 내심 낯가림도 심한데 스스로 가입까지 하게 돼서 뿌듯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상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 보람도 느껴져서 기분도 좋았고요. 여러모로 저와 잘 맞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서 제 천생연분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죠. 그 동아리가 제 눈에 띈 게 마치 남편을 만나게 하려고 그런 것처럼 내 인생에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됐죠. 남편은 저와 동갑이었는데 정말 다정한 성격이었어요. 저와 동아리 가입 시기도 비슷해 동기라고 할까요? 봉사활동을 나가거나 동아리실에서 모임을 할 때도 항상 그 사람과 함께 붙어 다녔고 활동을 안 할 때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해졌어요. 남자들에게 낯가림을 하는 제가 그 친구와 스스럼 없이 얘기를 주고받고 같이 밥도 먹을 정도로 가까워진 게 저 스스로도 신기한 일이었어요. 한 번은 같은 길을 가다가 갓길에 죽은 듯 누워있는 고양이를 보게 됐죠. 몸에 피는 나지 않았는데 병에 걸렸는지 움직이지도 못하는 고양이였어요. 그 친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고양이를 안고 동물병원으로 향했고 치료를 했지만 살지 못하고 며칠 뒤에 죽어버렸어요. 죽은 고양이를 병원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우리 둘 다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둘 다 말없이 산에 올라 고양이를 묻어줬는데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는 걸 봤죠.
너 울어? 길에서 사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쉽진 않았겠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마 편히 쉴 곳도 없었을 거야. 아직 어린 고양이 같았는데 울지 마. 편한 곳에 갔을 거야. 키가 180cm나 되는 장신이었어요. 커다란 덩치에 안 맞게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고양이도 안타까웠지만 그 고양이 때문에 오는 그 친구가 무슨 사연이 있을까 싶어 마음이 쓰였어요. 덩치는 커도 마음이 너무나 여린 사람이었는데 또 한편으론 단호한 면도 있는 친구였죠. 대학교 축제 기간에 저희 과에서 주점을 했는데 제가 서빙을 했거든요. 우리 학교 학생은 아닌 것 같은 남자 둘이 제 손목을 잡고 추근거릴 때였는데 과의 남자 선배들이 나서줬지만 술에 취해서 실랑이가 벌어졌을 때였어요. 이거 놔주세요. 왜 그래? 여기 앉아서 같이 한잔하자니까. 여기 술집 아니에요. 술 파면 술집이지 무슨 상관이야. 학생도 아닌 것 같은데 대학 축제 주막집에 와서 주정을 부리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손목을 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때 그 친구가 나타났죠. 멀리서 우리 모습을 봤던지 헉헉거리며 달려와선 제 손목을 잡고 있는 남자 얼굴에 바로 주먹을 날렸어요. 퍽 하고 쓰러지자 옆에 있던 일행이 달려들었는데 워낙 온순한 성격만 봐서 바로 맞을 거라 생각한 친구가 의외로 선전을 했고 시비를 걸던 남자 둘은 바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괜찮아? 입술에 피 나는데. 괜찮아. 별거 아니야. 너는 손목 봐봐. 나도 괜찮아. 왜 싸우고 그래? 그럼 네가 잡혀서 그러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어떻게 있어? 자식들 좀 더 패주는 건데. 너 싸움 잘한다. 언제 배웠어? 예전에 복싱 좀 배웠거든. 아휴, 나 정말 많이 놀랐어. 한 대만 맞아서 다행인데 얼굴에 멍들겠다. 며칠 지나면 나아. 가서 너 손목에 파스라도 붙이자. 응, 정말 고마워. 그때 친구가 얼마나 멋있어 보이던지 왕자님이 나타나 저를 구해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니까요. 그 모습에 반한 저는 며칠 뒤 용기 내어 고백을 했고 친구 역시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면서 우리는 사귀게 됐어요. 그때가 21살 때였는데 그 남자랑 연애하고 지금은 결혼까지 해서 애 낳고 살고 있네요.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없다고 했어요. 사고로 돌아가셨고 남겨주신 재산으로 홀로 학교 생활을 했다는 말에 얼마나 울었던지 너무 가엾게 느껴져서 펑펑 울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죠. 허전한 그 마음을 제가 꽉 채워주겠다고요. 철도 없던 그 시절에 그런 결심을 하면서 하나하나 다 챙겨주게 됐고 군대를 갔을 때도 뒷바라지 해주고 졸업 후 취업을 할 때도 곁에서 열심히 내조했어요. 대학에 다닐 때 우리 집에 데려가 언니들과 부모님께 이미 소개까지 시켜서 가족 모임에는 늘 함께 동반도 했고요. 내 남자친구로 알게 된 사이였지만 집에서는 가족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챙겼어요. 그런 저를 그 사람도 많이 아껴줬고요. 20대 그 시절 돌아보면 지금의 남편이 늘 함께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게 천생연분인 거겠죠? 친구들이 여전히 붙어 다니는 우리를 보고 지겹지도 않냐고 하지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느라 바빠서 여유도 없었고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할 때 남편이 좀 힘들어했어요. 성적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지원하는 곳마다 면접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처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 했지만 그게 10번을 넘어가자 이 사람이 의기소침해지더군요. 제가 위로를 해줬지만 그다지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일반 기업에서 공기업 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신기하게 한 번에 바로 합격을 하게 됐고
그때 취업을 해서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한 회사에 20년 가까이 일을 하다 보니 하기 싫다고 징징거릴 때도 있는데 처자식이 눈 벌겋게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투정 부릴 수 있겠어요. 롱런 하려면 열심히 해야죠. 취업이 되고 우리는 바로 결혼을 했어요. 저랑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안달이 난 사람이라 취직하면 바로 하겠다고 말하고 다녔던 사람이었거든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저희 부모님께 허락받는 걸 걱정하긴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또 사람 함부로 가리고 그러실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보아온 모습이 있으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죠. 결혼식 하던 날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제가 저희 집에서 첫 번째로 결혼하는 거였거든요. 언니들 둘이나 제치고 시집을 가니 혹시 신호위반한 건 아니냐는 말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또 그런 건 확실한데 낱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놓고 부모님께 묻기도 하고 별 얘기 다 듣는다며 아버지가 심통 내시고 그러셨어요. 뭐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해프닝이지만 그때는 정말 기분 나쁘셨는지 그런 말하는 친구들이랑 한동안 만나지도 않으시고 그러셨죠. 그렇게 모두의 관심 속에서 우리는 결혼을 했고 저와 남편은 정말 행복했어요. 신혼집은 전세로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3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계셨는데 2층에 살고 1층에 치킨집을 했거든요. 3층은 전세로 줬었는데 그곳에 저희가 들어갔죠. 이제 취직을 했는데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대충 전세 자금으로 얼마 드리고 신혼살림을 차렸죠. 동네 사람들은 처가에 얹혀 산다고 대릴 사위라는 말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소리에 남편은 오히려 더 기분 좋아했고요. 유독 우리 부모님을 잘 따랐거든요. 아들 없는 집에 자기가 아들 하겠다며 저보다 부모님을 더 챙기고 그랬어요. 그렇게 예쁨 받을 짓을 본인이 하고 나니 어찌 사랑을 안 받을 수가 있겠어요. 사위라면 백년 손님이라는데 거기에 애정까지 더해지니 가끔 딸인 저보다 사위를 더 챙기고 그러셨어요. 시간이 흘러 우리는 자식이 둘이나 생겼고 부모님 건물에서 여전히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직장 생활에 저는 아이들을 좀 키우고 나서 부모님 치킨집에서 알바를 하게 됐고요. 엄마 집에서 얻어먹는 것도 많아서 돈 안 받고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알바비를 꼭 챙겨주셨어요. 자, 이번 달 알바비. 아빠, 이런 거 안 줘도 돼요. 얼마 도와드린다고. 받아. 아니, 전 그러면 비상금으로 모아두던지. 권서방 몰래 쓸 데 없어? 그럴 게 뭐가 있어. 권서방 돈이 다 내 돈인데. 사람 너무 기죽이지 마라. 남자는 자고로 지갑이 빵빵해야 기가 사는 법이야. 어머, 아빠, 권서방 몰라? 절대로 기죽을 사람 아니야. 그래, 알지만 네가 그래도 챙겨줘. 결혼하고 나서 계속 처가살이 하면서 알게 모르게 눈치 보고 살았을 거야. 부모님인데 무슨 눈치를 봐요. 엄마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챙기셨는데 권서방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행이고. 내 어디 가도 권서방 같은 사람 못 봤어. 진실되고 좋은 사람이야. 내가 사윗감 잘 데려왔지? 그래. 잘했다. 더 바랄 게 없었어요. 큰일 없이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부모님 모시고 가족 여행이나 다니고 치킨집도 조금 남을 만큼 장사되고 가족들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지내주는 일상이 앞으로도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 그것밖엔 없었어요. 남들 재테크니 뭐니 하며 투자하고 좋은 아파트 살고 비싼 차 몰고 다녀도 저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큰 욕심 없이 소박한 일상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을 때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 차량에서 내리는 곳에서 아이들을 받아 집에 가려고 할 때 웬 여자가 저에게 말을 걸었죠. 혹시 그 권지호가 남편 맞는지?
네? 네, 제 남편인데 누구세요? 맞게 찾아왔네. 나 지호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엄마, 네? 죽은 사람 보듯이 놀랐네. 우리 어디 가서 얘기 좀 할까? 세상에, 정말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놀랐어요. 남편이 분명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했고, 저도 15년 동안 그런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저더러 남편의 엄마라고 하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친정엄마께 급히 애들을 맡기고 저는 어머님과 카페에서 얘기를 나눴어요. 내가 어른이니까 바로 말 놓을게. 우리 지호가 나 죽었다고 했지? 네. 그 녀석 내가 싫어서 고등학생 때 집 나갔어. 지 엄마 싫어하는 놈 괘씸해서 모른 척 하려다가 그래도 내 새끼인데 어째. 학비랑 생활비는 줬는데 대학 졸업하더니 연락을 싹 끊더라고. 무슨 일인가 궁금했는데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고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 네. 그 녀석 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어? 아무 말도 들은 게 없어요. 매정한 놈. 누굴 탓하겠어. 내 성격을 빼다 박았는데. 나 사채업하고 있어. 불법적인 것도 좀 하고. 그래서 그 녀석이 나한테서 도망간 거야. 그게 싫어서.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시어머님이 살아계신 것도 충격이었고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숨긴 것도 충격이었죠. 거기다 시어머님이 사채업자라니 갑자기 들이닥친 사실 앞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가정 꾸리고 잘 살고 있길래 계속 모른 체 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내가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어. 무슨 일이신데요? 나 암 환자야. 병원에서 6개월 남았다고 했고. 네? 그런데 이렇게 다니셔도 돼요? 그럼 어째? 병원에 가만히 누워있는 건 체질에 안 맞는데. 처음 들었을 때는 억울했는데 이제는 받아들이려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고. 네. 애아빠 만나보셔야죠. 그것 때문에 먼저 찾아왔어. 그 녀석 나 안 만나려고 자꾸 피해 다녀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자리 좀 만들어줄 수 있겠어? 네, 도와드려야죠. 시어머님이 아니라 직장 상사 같은 분위기로 대화를 끝내고 헤어졌어요.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까지 받고 집에 돌아오니 제가 들은 이야기들이 믿기지가 않아 혼이 나가 있었어요. 그런 저를 보고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지만 차마 알릴 수가 없어서 대충 둘러댔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왔고 아이들을 재운 뒤 얘기를 꺼냈어요. 있잖아, 나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 무슨 말? 당신 엄마 돌아가신 거 진짜야? 어? 예상하지 못한 제 질문에 남편이 크게 당황했어요. 저는 이미 알고서 물어봤으니 분위기가 이상하다 느꼈겠죠. 남편이 피하지 못하게 진지한 표정으로 답을 기다렸고 생각을 하던 남편은 입을 열었어요. 누가 찾아왔어? 응, 당신 엄마. 그랬구나. 많이 놀랐지. 돌아가신 줄 알았던 시어머님이 멀쩡히 살아서 내 눈앞에 있는데 정말 기분 이상하더라. 미안하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당신은 어머님 안 보고 사는 거 평생 할 수 있어? 엄마 얘기는 그만하고 싶어. 고등학생 때 나는 엄마랑 인연 끊었어. 지금 나한테 부모님은 장인 장모님 두 분이야. 그 외엔 없어. 여보. 이런 얘기 그만하자. 너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하고 싶지 않아. 어머님 암에 걸리셨대. 병원에서 6개월 남았다고 하나 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시한부라고 당신 엄마. 시한부라는 단어에 미동도 않던 남편의 얼굴이 꿈틀거렸어요. 평생 안 보고 살겠다고 한 사람이 엄마가 죽게 됐다는 말에는 놀란 모양인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어머님을 만나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어린 시절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얘기하며 거부 반응이 심했죠.
다른 사람 인생 짓밟으면서 돈벌이하는 자신의 엄마를 너무나 경멸한다며 눈물까지 쏟아냈죠. 그 모습을 보는데 안타까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인연을 끊을 생각까지 했는지. 저를 속여서 화가 났지만 어느새 화는 누그러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우리 엄마를 얼마나 경멸하는지 알아? 엄마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이 없는 냉혈한이라고. 사업 키우려고 조폭이랑 손도 잡은 사람이 우리 엄마야. 그런 엄마 난 필요 없어. 당신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겠어. 하지만 어머님 얼마 안 남으셨대. 만나서 얘기를 나눠봐. 나는 당신이 나중에 후회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응? 제 얘기를 듣고 남편은 한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제 앞에서 숨겨야 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괴로워했죠. 하지만 엄마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고 마침내 두 사람이 마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힘들게 만들어진 자리. 그곳에 시어머님과 남편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이 마주하고 앉았어요. 시어머님과 남편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결국 시어머님이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2년 끊고 나갈 땐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볼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잘 살고 있었구나. 엄마처럼 살지 않아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 너는 내 자식이라 당연히 이쪽이 어울릴 줄 알았는데 평범하게 사는 모습도 볼만하다. 하지만 결국 네 자리는 여기야. 들어서 알겠지만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니 내 밑에 들어와서 일을 배워라. 죽 써서 남 줄 수는 없으니 네가 물려받아. 여전하시네요, 어머니. 제가 욕심이 났다면 2년 끊지 않았을 거예요. 저 어머니 사업 관심 없습니다. 누가 가져도 저랑 상관없어요. 이런 털 떨어진 놈.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사업이야. 그런데 생판 남한테 주라고? 남의 피눈물로 일군 일이에요. 저는 그런 돈 필요 없습니다. 배부른 자식. 저 이만 갈게요. 병원에 들어가시게 되면 연락 주세요. 찾아뵐게요. 가자. 여보, 이렇게 가면 어떡해? 너 정말 이럴 거니? 죄송해요. 남편은 미련도 없이 그 자리를 벗어났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따라 일어나야 했어요. 침통한 표정의 어머님은 여전히 꼿꼿하게 앉아 입술만 깨물고 계셨고요. 가까워질 수 없는 두 사이를 보며 안타깝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다만 같은 엄마로서 죽을 날 받아놓은 상황에도 외면당하는 심정이 어떨지 알 것 같아 시어머님이 안타까웠어요. 그 후 남편은 어머님과 절대로 만나지 말라고 했지만 시어머님은 꾸준히 연락을 오셨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제발 회유를 해달라고까지 하셨는데 어머님 사업이 떳떳하지 않은 걸 알기에 물려받고 싶은 마음은 저도 없었어요. 더 이상은 도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다시 만났는데 제 뜻을 아시고 어머님의 표정이 더 안 좋아졌어요. 이러려고 사업 키운 게 아니었는데 결국 다른 이의 손에 넘겨줘야 하나? 어머님, 저희 지금까지 큰 돈 없어도 잘 살았어요. 그이가 욕심을 낸다면 모를까. 솔직히 저도 위험한 일을 하길 원치는 않아요. 죄송해요. 그래,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은 마음이겠어. 너희가 그렇다면 억지로 떠먹여줄 수도 없는 일이지.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어머님은 제 뜻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더 이상 아들에게 강요하지 않겠다고도 하셨고요. 일이 정리가 돼가는 듯 했지만 어머님의 표정이 어두워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선을 긋는 게 맞는 일이었어요.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카페를 나왔어요. 어머님과 인사를 나누는데 누군가가 우리 주위를 에워쌌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저와 어머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 사장님, 먼 길 오셨습니다. 너희들이 여긴 웬일이야?
아이, 저희 회장님이 여사장님 뭐 하시는지 알아보라고 해서요. 쓸데없는 짓거리들 하고 있구만. 저리 안 꺼져? 아이, 사장님, 자꾸 저희들 자극하시면 재미없으십니다. 아이, 겨우 찾은 며느님 영영 못 보게 될지도 몰라요. 애들은 건들지 마. 나랑 상관없는 애들이야. 왜 상관이 없습니까? 사업 물려주시려고 아들 만나고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아줌마도 밤길 조심하고. 남편이 말한 그 조폭들 같았고 저는 너무나 무서웠어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둘의 대화를 지켜보는데 맞잡은 손이 하얗게 될 정도로 몸에 힘이 들어갔어요. 용건이 끝난 그들은 곧 사라졌지만 여전히 몸이 떨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어머님은 덤덤히 차에 타셨어요. 내가 괜한 짓을 했나 보다. 나 때문에 놀랐지? 다시는 너희들 찾지 않으마. 나중에 내가 죽거든 연락하마. 어머님, 이렇게 가시게요? 뭐 어쩌겠니? 지호가 저렇게 거부를 하니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나 보구나. 어머님, 사업은 물려받지 못해도 종종 얼굴 보고 지내요. 어머님 병원 가실 때 전화 주시면 제가 같이 갈게요. 지호가 마누라는 제대로 얻은 모양이다. 사람 볼 줄 아는 놈이야. 어머님. 고맙다, 아가. 나중에 또 보자. 어머님은 씁쓸한 표정으로 먼저 차를 몰아가셨어요. 시한부모로 혼자 다니시는 모습에 걱정이 많이 됐지만 너무 늦게 이 모든 걸 알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죠. 어머님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와 한 번 더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일은 차치하고서라도 편찮으신 어머님 우리가 챙겨드리자고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고 저에게도 연락을 끊으라고 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난 모습에 저도 그러겠다 했고요. 저는 아프신 어머님이 너무 걱정이 됐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험악한 것 같은데 마음이 편하시지도 않을 것 같았고요. 전화라도 드리고 싶지만 혹시나 남편과 관련해 어떤 희망을 가지시게 될까봐 섣불리 행동할 수도 없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 채로 아이들을 돌보며 치킨집에서 일도 하고 그렇게 일상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기분 전환 삼아 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마침 가게가 조용할 때라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다녀오자고 했고 저도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함께 여행을 떠났죠. 바닷가의 한적한 곳에 펜션을 빌려 여행을 갔는데 모처럼 나와서 그런지 기분이 좋았어요. 며칠 저희 부부 사이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부모님도 받으셨는지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더군요. 차마 사실을 말씀드릴 수 없어 얼버무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기회를 봐서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했거든요. 안 좋았던 기분들 다 떨쳐내고 가자 생각했지만 문득 딴 생각에 빠진 남편을 볼 때면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 자식 사이가 단호하게 끊는다고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라고 엄마 일인데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죠. 기분이 진정이 되면 다시 얘기를 꺼내봐야겠다 생각하며 저는 여행지에서 먼저 올라왔어요. 매출이 적은 시기라고 해도 동네 장사인데 너무 문을 닫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신경 쓰시는 게 뻔해서 제가 먼저 올라가 장사 준비를 해놓기로 했거든요. 같이 저녁을 먹고 저는 집으로 와서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가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죄송해요. 오늘은 장사를 안 해요. 어머님. 아가, 어머님이 여기 어쩐 일이세요? 너 만나려고 오다가 갑자기 통증이 와서 아유, 어머님. 어머님의 이마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통증을 참느라 용을 쓰시는지 찡그린 얼굴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셨죠. 쓰러지시려는 어머님을 부축했는데 곧 정신을 잃으셨고 놀란 저는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갔어요. 이미 말기 암 환자를 응급실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겨우 진통제만 투여하고 그저 어머님이 정신을 차리실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죠. 며칠 새 초췌해진 어머님을 곁에서 지켜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병원에 입원하셔서 집중 치료를 받으셔야 할 분이 왜 밖에서 이러고 다니시는 건지, 본인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링거의 진통제는 계속 몸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지만 어머님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 새벽녘, 깜빡 졸고 있는데 제 손을 잡는 느낌에 눈을 번쩍 떴죠. 아가, 나 좀 몰래 병원에서 빼다오. 한시가 급해. 어머님, 정신이 드세요? 어서 병원에서 나가자. 통증이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님은 몸을 움직이셨어요. 간호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안 된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어머님을 등에 업었죠. 키와 몸짓이 작은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업어보니 너무 가벼워 깜짝 놀라 병원 밖으로 향했죠. 간호사들의 눈을 피해 밖으로 나와 어두운 곳으로 움직이며 택시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 그 순간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분명 어머님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확실했죠. 어머님의 반응을 보아 해코지를 하려고 오는 게 확실했죠. 그들이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바로 택시를 타고 근처 호텔로 갔어요. 집으로 가면 혹시나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까봐 일부러 호텔로 갔죠. 객실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어머님을 눕혔는데 땀으로 이마가 흥건한 게 여전히 통증이 심하신 것 같았어요. 병원도 아닌 호텔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젖은 수건으로 흐르는 땀을 닦아드리는 것밖에 해드릴 게 없어 속상하기만 했죠. 남편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아 어머님이 잠드셨을 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깜짝 놀란 남편은 묵묵히 말도 없이 제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고 집에서 보자는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할까 싶어 눈물이 났죠. 만약 내 엄마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두 사람이 다시 가까워지길 날이 새도록 빌고 또 빌었죠. 그렇게만 된다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니까요. 어머님, 정신이 드세요? 그래. 이제 좀 괜찮다. 고맙구나. 덕분에 살았어. 어제 그 사람들 어머님 찾으러 병원에 온 거죠? 그렇겠지. 내가 눈에 가시인 인간들이니 납치라도 하려고 왔을 거야. 납치요? 왜? 무섭니? 네, 어머님.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일 안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어머님 건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말이 맞다. 사업 일궈서 지호 주려고 했는데 지호가 싫다는데 더 이상 악착같이 할 이유가 없지. 그럼 정말 그만두실 거예요? 생각해보마. 긍정적인 어머님의 말씀에 제 표정은 금세 환해졌어요. 사채업만 아니면 남편도 어머님을 다시 받아들일 것 같았고요. 저는 기대를 가지고 어머님과 호텔을 나와 집으로 왔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가족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남편이 대충 부모님께 말씀을 드릴 것 같았고 결혼하고 10년 만에 사돈끼리 인사를 나누게 됐죠. 부모님은 몸이 편찮으신 어머님을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자세한 사연은 듣지 못했지만 멀쩡히 살아계신 어머님을 돌아가셨다고 한 남편에게 쓴소리도 하셨고요. 어머님은 별 말씀 안 하시고 그저 듣고만 계셨어요. 몸이 안 좋으신 어머님을 모시고 저희 집으로 갔죠. 어머님은 아들이 꾸린 집을 찬찬히 하나하나 살펴보셨죠. 우리의 결혼 사진, 아이들의 성장 사진들, 그리고 손자 손녀를 안아보시며 그제야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뭉클해져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고 어머님께 드릴 식사를 준비했죠. 없는 솜씨지만 맛있게 차려드리고 싶었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맛있게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눈 뒤 어머님은 잠자리에 드셨어요.
저녁 내내 한마디도 없던 남편의 옆구리를 찔러 밤인사를 드렸죠. 편히 주무세요, 어머니. 그래, 고맙다, 지호야. 어머님, 혹시 주무시다가 통증이 오면 저 깨우세요. 혼자 참지 마시고요. 그래, 아가. 고맙다.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똥강아지들 잘 자라. 가족의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잠시뿐인 순간이었지만 이렇게라도 남편이 어머님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 한결 마음이 편했죠. 이걸 시작으로 두 사람 사이가 더 가까워지길 진심으로 바랬어요. 다음 날 어머님은 아침 일찍 준비하셔서 집을 나설 준비를 하셨죠. 식사도 안 하시고 가신다고 해서 붙잡았지만 할 일이 있다고 하셨죠. 안녕히 가세요. 한마디만 하고 외면하는 아들을 보며 슬프게 웃고는 이내 집을 나서 택시에 오르셨죠. 저에게는 한 번 더 고맙다고 손을 잡아주셨고요. 그렇게 어머님이 가시고 한 달 뒤 우리는 다시 일상을 살며 평소처럼 생활을 했어요. 병원에서 봤던 그 조폭들이 혹시 찾아올까봐 걱정도 했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고요. 시어머님과 남편 사이의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종종 저희 집에 오실 수 있다고 알려드렸어요. 이제라도 남편과 어머님 사이의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었죠. 남편의 생일을 맞아 어머님을 초대하고 싶어 계획을 짜던 중 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남편 생일에 저희 집에 오시겠다는 용건이셨고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죠. 남편에게는 비밀로 한 채 음식 준비와 파티 용품들을 준비했죠. 그야말로 서프라이즈였어요. 저희 부모님께도 그날 함께 하자고 말씀드리며 나름 철저하게 준비를 마쳤고 드디어 대망의 당일이 됐어요. 아이들 머리에 꽃갈모자를 하나씩 씌우고 모두 준비를 마친 뒤 남편과 어머님을 기다렸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남편은 어머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시자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졌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계셔서 그런지 별말 안 하고 식사를 시작했어요. 어머님의 모습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어요. 진하게 하시던 화장도 다 지우셨고 화려하게 입던 옷차림도 수수해져서 처음에는 어머님을 못 알아볼 뻔했죠. 표정도 밝아지신 모습에 병세가 좋아지신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좋았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를 잘랐어요. 가족들이 하나씩 준비한 선물을 남편에게 줬고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선물을 모두 전달하고 마지막 어머님의 차례가 됐는데 어머님과 남편의 눈이 서로 마주쳤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무슨 선물일까 기대를 하며 어머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무릎을 꿇으셨죠. 어머님, 아이고 사부인 왜 이러십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저와 친정 부모님은 당황했고 남편은 또 무슨 액션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죠. 지호야, 내가 그동안 한 짓들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너한테 돈과 권력을 주고 싶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이 돈을 긁어 모았다. 시작은 다 너를 위해서였어. 미혼모의 몸으로 받은 괄시와 무시들 너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그런 거야. 너를 위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새아가를 통해 알게 됐다. 자고로 집은 이렇게 사람 냄새가 나야 하는 거지. 비비린 내가 아니라. 왜 이러세요? 너에게 사과하고 싶다. 어미라고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결국 내 욕심 때문에 이 지경이 됐어. 정말 미안하다. 이러신다고 지난 일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미안해, 아들아.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셨어요.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흘러내렸죠. 차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서 있는 남편을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손과 남편의 손을 마주잡게 했죠.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어머님을 끌어안았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엄마 하고 부르고 있었고 어머님도 아들을 힘껏 안으며 이름을 불렀죠. 저도 그 둘을 끌어안았고 아이들도 저희 곁에 다가와 우리를 끌어안아줬습니다. 화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 가족은 다시 태어났어요. 잊지 못할 남편의 생일날이었어요. 어머님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던 사채업을 다른 이에게 넘겼어요. 절대로 남에게 줄 수 없다고 하셨던 것을 포기하셨죠. 그리고 저희 가족과 함께 지내시게 됐어요. 남편이 먼저 함께 지내자고 말씀드렸고 어머님도 받아주셨어요. 우리는 어머님께 수술을 하자고 말씀드렸지만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수술하고 하면 병원에서만 지내야 한다고, 그러면 우리 가족들과 추억을 만들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서요. 날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지셨고 마약류 진통제로 버티셨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먹어야 할 진통제 개수는 늘어났지만 어머님은 어느 때보다 많이 웃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소원하시던 아들과도 사이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안타까운 시간들이 자꾸만 흘렀죠. 1년 뒤 어머님은 주무시면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돌아가시는 순간을 아무도 보지 못했죠. 아침 인사를 하러 들어간 남편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끌어안고 그 어느 때보다 슬프게 흐느껴 울었어요. 다시는 살아있는 어머님을 볼 수 없는 아들은 통곡을 하며 어머님을 보내드렸죠. 어머님은 남편 앞으로 10억을 남기셨는데 평생 본 적도 없는 큰 돈이라 엄청 놀랐어요. 남편은 그 돈으로 저희 아버지 건물을 리모델링 하겠다고 했고 아버지는 깜짝 놀라 거절하셨죠. 하지만 이제 자신에게 부모님은 장인 장모님 뿐이라며 리모델링을 꼭 해드리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죠. 결국 공사가 들어갔고 아빠의 오래된 건물은 환골탈태를 하게 됐어요. 덕분인지 이 불경기에 치킨 가게에 손님도 더 늘어났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저희는 아직도 친정 부모님 건물 3층에 전세로 살고 있어요. 아이들은 어느새 초등학교를 들어갔고 우리 부부도 친정 부모님처럼 무르익고 있어요. 시집간 언니들 식구들이 올 때면 집이 터져나갈 듯 시끄럽고 복잡하지만 이렇게 복닥복닥 사는 게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앞으로도 부모님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제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이 행복하시길 빌게요.